리그 우승 초근접. 2015년 11월 위르겐 클롭이 이끄는 리버풀이 에티하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이후 근 9년 10년 동안 맨시티 원정에서 단 한 번의 승리가 없던 리버풀이 2대0 클린시트까지 기록하는 대단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승리로 승점 64점.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명예 리버풀 선수인 제러드 보웬이 아스날을 상대로 결승골을 기록하며 한 경기 덜 치룬 아스날과 승점 11점 차까지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아스날의 최대 승점은 89점으로 한 번만 더 패배하면 최대 승점이 86점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역대 프리미어리그 우승팀들의 평균 승점인 87.8점도 뚫지 못하게 됩니다. 아스날의 역전 우승 가능성은 더욱 내려가며 리버풀은 아스날이 남은 12경기 전승을 거두더라도 승점 90점만 어떻게든 달성하면 자력 우승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페이스로 봤을 땐 아스날이 한두 번만 더 미끄러진다면 36라운드 안필드에서 열리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가드 오브 아너를 받게 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제 리버풀은 우승 7부 능선이 아니라 9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직관 가실 분들은 얼른 예약을 빨리 하시고 유니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구매하며 남은 경기 함께 했으면 하네요. 오늘은 15-16 시즌 이후 처음으로 맨시티 상대 더블을 달성할 수 있었던 아르네 슬롯의 전술 베이스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경험. 리버풀이 아르네 슬롯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높게 평가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리그 우승 경험.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강호 아약스, 아인토벤을 넘어선 경험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버풀의 현 스쿼드는 우승 경험, 리그 1위를 빼앗긴 경험 모두 가지고 있어 시즌 막바지에 어떤 방식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위르겐 클롭의 후임으로 오는 감독이 우승 경험이 없다면 선수단을 통솔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네 슬롯은 강팀 아약스, 아인토벤과 경쟁하며 리그 우승을 시킨 경험이 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경험입니다. 괜히 우승하는 감독, 팀이 계속 우승하는 게 아니죠. 바로 우승 경험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바로 이번 맨시티 경기에서도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경합, 트랜지션. 맨시티의 게임 모델은 많은 공격 숫자를 활용하며 경기 통제권, 점유율을 가져가고 볼을 잡는 상황에서의 기술적인 퀄리티 차이를 바탕으로 찬스를 만들어 경기를 끝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맨시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공격에서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수 전환 과정에서의 경합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트랜지션, 경합에서의 열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22-23 시즌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터백, 일명 4명의 센터백이 핵심이었습니다. 볼을 소유하는 시점에서는 6명의 공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볼을 빼앗기며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포터백, 나머지 자원들의 경합 퀄리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한두 골만 넣어버리면 볼 소유권을 통제, 지배할 수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를 갖춘 상황에서 포터백이 이 경기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맨시티의 최종 백포라인 그리고 6번 미드필더는 그러한 경합 수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도 동일했고 바로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약점이 명확했습니다. 이 베이스를 이해하면 향후 맨시티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지략 대결. 맨시티와 리버풀 모두 수비력이 떨어지는 풀백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맨시티가 아놀드를 공략하며 마르무시를 활용하는 방식부터 봅시다. 6번 곤잘레스가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포지셔닝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은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 더블 피봇의 포지셔닝입니다. 마르무시와 데브라이너가 10번으로 활용되고 포든이 9번으로 반다이크와 매치업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그라벤베르는 마르무시를 견제해야 하고 메갈리스터는 데브라이너를 견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공간은 양쪽 사이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윙어들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만약 그 타이밍이 잘못되어 6번 미드필더가 붙는 순간 상대의 10번 미드필더들은 마크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한 채 다음 장면을 보시죠. 볼이 좌측 아케에게 전달되어 살라가 압박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윙어가 풀백을 압박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즉 레프트백 그바르디올은 프리맨에 놓이며 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6번 그라벤베르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윙어가 센터백을 향해 압박하자 측면 공간이 비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과르디올라가 의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아케는 자신에게 압박이 오자 니코 곤잘레스에게 패스. 바로 이 패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윙어가 센터백을 압박하고 10번 소보슬라이가 6번 곤잘레스를 압박하며 지금의 대각선 패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레프트백을 향한 압박은 6번 그라벤베르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앙에 있는 9번 포든과 10번 마르무시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곤잘레스는 바로 그바르디올에게 패스를 줍니다. 이 지점에서 그라벤베르가 볼을 빼앗는다면 강력한 역습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이 지점에서 볼을 빼앗지 못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10번
마르무시를 잡아야 하는 6번 그라벤베르가 튀어나가면서 이 공간에 대한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맨시티는 함정을 파는 거죠. 6번 그라벤베르 혹은 메갈리스터의 위치를 조정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스가 뚫린다? 마르무시는 압박을 받지 않는 프리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바르디올은 영리한 턴 동작을 통해 도쿠에게 전달합니다. 도쿠가 받는 상황을 보시죠. 원터치로 마르무시를 주고 뒷공간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이 뚫어서 측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세팅으로 이어진 것 자체가 리버풀에게는 치명적이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전개를 만들어냈다 평할 수 있는 것이죠. 10번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9번 포드는 반다이크가 마크하고 있고 또 다른 10번 데브라이너는 메갈리스터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은 아무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듯이 쫓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도쿠는 드리블에 자신감이 있으니 아놀드를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풀백이 뚫리게 되면 센터백 코나테가 당겨지게 되고 역시나 마르무시를 견제할 수 있는 자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간 활용에 특화되어 있는 마르무시에게 있어 최적의 세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쿠는 코나테의 반응을 보고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측면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보슬라이가 미친듯이 뛰어오며 커버하고 있고 반다이크는 포든을 견제하느라 좁히질 못하고 있죠. 과르디올라가 택한 방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포든을 반다이크와 배치시키면서 여분의 수비수를 없애버린다. 두 번째, 데브라이너를 통해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 사이를 벌려준다. 세 번째, 아케 미끼 움직임 그바르디올을 통해 6번 그라벤베르를 반응시킨다. 네 번째, 도크 아놀드 매치업을 통해 코나테를 반응시키고 다섯 번째, 마르무시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준다. 아무렇게나 선수를 배치하는 게 아니죠. 사이사에 대응하는 최적의 세팅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도 보시죠. 사이사를 뚫어내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9번 포드는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미드필드로 내려와 숫자 싸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포든이 현 위치에 있게 되면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 두 명의 6번 미드필더가 자신의 마크맨 때문에 벌어진 상황에서 미드필더 그 누구도 포든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다이크가 현 위치까지 올라가서 숫자 싸움을 도와주는 겁니다. 홀란드와 정반대죠. 홀란드였다면 라인 깊숙이 반다이크를 묶겠지만 역으로 포든을 쓰면서 반다이크를 당겨버리는 겁니다. 과르디올라의 선택을 보면서 역시 다시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바로 데브라이너의 위치입니다. 10번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좁히는 게 아닌 측면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본래 마크맨이던 메갈리스터가 맨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중앙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죠. 지금의 데브라이너 배치를 생각하며 다음 장면을 봅시다. 오른쪽 후사노프로 볼이 전달되자 데브라이너, 루이스를 잡기 위해 메갈리스터가 같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후사노프는 곧바로 데브라이너에게 패스. 데브라이너가 풀백 위치에서 이렇게 잡게 되는 순간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본래 최종 수비 라인을 막아야 하는 메갈리스터가 당겨집니다. 그리고 포든으로 인해 반다이크가 미드필드 지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즉 뒷공간에 대한 대처가 불확실해진다는 것이죠. 데브라이너는 곧바로 길게 전달합니다. 바로 지금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다이크는 미드필더 지역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공간을 회복하고 로버트스는 사비뉴에 대한 반응으로 스타트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측면이 열리게 되고 반다이크가 사비뉴에게 반응한다? 잘못하면 9번 포든 혹은 10번 마르무시에게 공간이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반다이크가 오른쪽 윙어 사비뉴를 향해 각을 좁히면 포든과 마르무시는 코나테가 홀로 막아야 합니다. 이 각도를 좁히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비뉴의 중앙을 향한 패스. 아주 다행히 코나테의 뒷발에 이게 걸리면서 방어를 한 것입니다. 이 세팅 자체도 정말 감탄했습니다. 포든의 중앙 움직임을 통한 반다이크의 포지셔닝 변화, 데브라이너의 측면 움직임을 통한 6번 메갈리스터의 포지셔닝 변화, 그 다음 다이렉트 볼. 그렇지만 아르네 슬롯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이미 선취골이 들어간 상황에서 코치들과 유심히 비디오 분석을 하면서 전반 17분부터 배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네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보이시나요? 메갈리스터를 10번 데브라이너에게 맨마킹을 붙여두는 게 아니라 9번 포든을 향해 붙여버립니다. 이러면 더 이상 반다이크가 포든으로 하여금 중앙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즉 롱볼 상황에서 훨씬 더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데브라이너를 레프트 윙, 디아스가 내려와서 커버하면서 최전방에서의 숫자는 하나 부족해졌지만 중앙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배치 변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혀진 장면까지 보시죠. 훨씬 유연하게 반다이크가 공간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는 중앙을
함께 방어하는 동시에 동일한 라인에서 3대3 숫자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상황에 따라 디아스가 한 칸 더 올라가면서 후사노프를 압박할 수도 있겠죠. 이 유연한 반응 하나만 봐도 아르네슬롯은 비디오 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코치들 또한 순간적인 판단, 분석 능력이 대단히 높다 말할 수 있겠죠. 뉴 패턴. 세트피스 득점에 앞서 위에 언급한 내용을 숙지한 채 코너킥이 만들어지기 전 과정을 보면 리버풀의 압박 수행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센터백으로 볼이 향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인버티드 풀백을 통해 6번 자리에서 활용되던 루이스가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는 10번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나와 볼을 풀어주니까 그렇게 공간이 열린 것인데 현 상황에서 미드필더 옵션이 풀백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공간을 열기 위해서 루이스가 풀백 자리로 가게 됩니다. 디아스는 센터백을 향한 압박, 두 명의 10번 미드필더는 각자 6번에 위치한 선수를 압박, 존스는 루이스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루이스가 볼을 받는 지점에서 보시면 마르무시가 메갈리스터랑 매치업을 붙고 있죠. 데브라이너랑 스위칭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경기 전체로 봤을 때 이 지점에서 데브라이너랑 둘이 스위칭했던 점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루이스가 측면에서 볼을 딱 잡는 순간 이미 존스가 패스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디아스가 각을 좁히고 있으며 루이스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는 이미 디아스, 소보슬라이가 견제하고 있으니 정면을 뚫거나 아예 백패스를 해야 합니다. 리버풀의 압박 로테이션을 칭찬할 수 있겠죠. 계속 루이스는 뒤로 내려가며 공간을 찾습니다. 존스의 타이트한 압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디아스가 볼을 빼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으로 전개되고 그러면서 코너킥이 만들어집니다. 앞전에 루이스가 측면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미드필더 한 명이 붙지 못하니까 그 하나가 코너킥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코너킥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선취 득점. 정말 흥미롭게 보셨을 겁니다. 메갈리스터가 볼을 차기 직전 첫 번째, 반다이크, 코나테, 디아스는 마크맨을 안으로 밀면서 뒷공간을 창출시키려 합니다. 애초에 살라는 공중볼 경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크맨이 비어있죠. 두 번째, 로버트슨이 니어포스트에 붙으면서 돌아오는 소보슬라이를 향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소보슬라이가 돌아들어오는 모습을 알 수 있죠. 메갈리스터는 여기서 땅볼로 소보슬라이에게 전달합니다. 소보슬라이가 원터치로 중앙 공간을 향해 바로 건네주고 앞서 말했듯이 센터백 2명과 디아스는 경합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돌아 나오는 살라에겐 당연히 마크맨이 없죠. 그렇게 살라가 중앙에서 노마크 기회를 얻게 되면서 굴절을 통해 득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르네슬롯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팀 전체가 경기 세팅을 분석했고 누군가 훌륭한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느끼지만 전력 분석팀으로부터 나오는 값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르네슬롯이 비디오 분석의 시간을 엄청 쓴다 하는데 그 효율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왔죠. 두 번째 득점. 이 또한 앞서 언급한 경합을 이해하며 보면 좋습니다. 살라가 측면에서 코나테의 패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맨시티는 4-4-2로 수비 대형이 갖춰지고 있죠. 풀백과 6번의 위치 그리고 반응을 생각하면서 다음 장면을 봅시다. 살라는 아놀드에게 패스를 줍니다. 바로 이때 소보슬라이와 살라는 반응합니다. 풀백이 한 칸 앞으로 올라와 있는 이 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10번 미드필더 2명 모두 우측에 붙어 있으면서 아놀드의 롱볼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센터백 2명이 동시에 측면으로 붙게 되거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2대2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23-24 시즌 클롭 시절에도 자주 보여준 장면이고 시즌 초반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모든 핵심은 풀백의 포지셔닝과 반응입니다. 아놀드는 곧바로 롱킥을 줍니다.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었던 소브슬라이가 밖으로 나오고 살라가 한 칸 앞에 있던 그바르디올보다 먼저 어깨를 선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볼이 들어온 상황에서 4대4 구도가 만들어졌고 6번 니코 곤잘레스는 아직도 수비 라인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라는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각도를 틀었을 때가 되어서야 곤잘레스가 수비 라인을 돕기 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언급한 맨시티의 전반적인 경합, 수비 이해도가 지금도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10번 미드필더 2명이 지금처럼 압박 없이 이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곤잘레스가 늦게나마 복귀하지만 살라가 먼저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줍니다. 소보슬라이가 슈팅각을 잡는 상황에서도 전혀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두 번째 득점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결론, 맨시티가 볼을 소유하지 않는 상황, 수비 상황에서의 약점이 명확한 것을 아르네슬롯이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부분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역시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의 맨시티 퀄리티는 대단했고 다음 시즌 맨시티가 수비 경합에 대한 강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우승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네슬롯의 전술적인 방향에 대한 부족한 내용, 보충할 내용들은 추가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